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밤은 수천 개의 불빛으로 잠들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이 솟아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아우라그룹 타워의 최상층은 유독 밝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회장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야경은 마치 권지혁과 강서연이 지난 15년간 쌓아올린 성공의 탑처럼 화려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길고 긴 협상의 마지막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권지혁 회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숨막히는 정적을 깼다. 그는 맞은편에 앉은 M&A 대상 기업의 대표를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옆에는 부회장 강서연이 조금의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이성은 권지혁의 뜨거운 결단력과 맞물려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다. 상대편 대표의 얼굴에 마침내 체념의 빛이 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짧은 순간 아우라그룹이 업계의 지형을 바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서명이 끝나자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고 그의 얼굴에는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승자의 여유로움이었다. 모든 공식적인 절차가 끝나고 상대편 임원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퇴장하자 회장실에는 다시 권지혁과 강서연 단둘만 남았다. 방금 전까지 흐르던 팽팽한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편안한 침묵이 그 자리를 채웠다. 강서연은 그제야 굳었던 어깨를 펴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완벽한 포커페이스 뒤에 숨겨져 있던 피로감이 드러나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권지혁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묻어 있었다. 강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힘든 싸움 끝에 얻은 승리의 희열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동안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15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작은 사무실에서 함께 밤을 새우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그들은 맹세했다. 반드시 함께 정상에 오르겠다고. 그리고 오늘 그들은 그 맹세를 지켜냈다. 아우라그룹은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제국이 되었다. 권지혁이 천천히 몸을 돌려 강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감사함과 신뢰, 그리고 그 이상의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가장 튼튼한 방패였으며 때로는 흔들리는 그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강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 또한 그에 대한 깊은 믿음을 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견고한 유대감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함께 죽음의 계곡을 건너온 전우애와도 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그림자이자 빛이었고 서로의 유일한 이해자였다. 권지혁이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비서에게 샴페인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오늘 같은 날은 축배를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 비서가 최고급 샴페인과 크리스털 잔을 들고 조용히 들어왔다. 권지혁은 직접 샴페인을 따랐고 경쾌한 소리와 함께 하얀 거품이 솟아올랐다. 그는 잔을 채워 하나를 강서연에게 건넸다. 맑은 소리를 내며 잔이 부딪혔다. 황금빛 액체가 잔 속에서 영롱하게 빛났다. 권지혁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신 후 잔을 든 채로 다시 창가로 향했다. 그는 지나온 세월을 회상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강서연도 조용히 그의 옆에 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성공 신화는 언제나 화려하게 포장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희생과 고통, 그리고 어두운 비밀이 있었다. 그 비밀은 그들이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원죄와도 같았다. 그들은 그 비밀 위에 위태로운 성을 쌓아 올렸고 그 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다. 고요한 축하의 순간을 깨뜨린 것은 권지혁의 책상 위 노트북에서 울린 날카로운 알림음이었다.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평소라면 무시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두 사람의 신경을 거슬렀다. 강서연이 먼저 노트북으로 다가가 화면을 확인했다. 발신자는 익명으로 되어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보였던 승리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경계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의 변화를 감지한 권지혁이 잔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강서연의 어깨너머로 이메일의 내용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간도 그 순간 멈춰버렸다. 이메일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를 스캔한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짧은 문장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의 속삭임처럼 그들의 뇌리에 파고들었다. 두 사람의 눈은 동시에 첨부 파일의 제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들이 평생 잊으려 애썼던 6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성진화학 공장 붕괴 사고. 15년 전 그들의 첫 사업체가 있던 작은 공업 도시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비극. 공식적으로는 노후된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로 종결되었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복잡했다. 그 사건은 아우라 그룹의 초석 아래 묻힌 유령이자 권지혁과 강서연이 함께 지키기로 맹세한 첫 번째 비밀이었다. 권지혁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창백해진 얼굴은 그의 동요를 감추지 못했다. 수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한 충격이었다. 그는 이 비밀이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그 칼날을 그들의 심장을 향해 겨누고 있었다. 반면 강서연은 충격 속에서도 빠르게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즉시 복잡한 계산을 시작했다. 누가 보냈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는가?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아우라 그룹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이메일의 기술적 정보를 확인하려 했지만 발신지는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거쳐 완벽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강서연은 권지혁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과거의 망령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어두운 심연으로 끌어당기는 듯. 됐다. 강서연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권지혁을 현실로 되돌려놓는 힘이 있었다. 그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5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이 다시 온몸을 옭아매는 것 같았다. 그날의 비명과 화염, 그리고 절망적인 얼굴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때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선택을 해야만 했다. 진실을 묻는 대가로 미래를 얻었다. 그들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서로에게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언제나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그 얼음판을 깨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강서연은 즉시 보안팀장에게 연락해 이메일의 출처를 역추적하도록 지시했다. 비록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그녀는 지시를 내리면서도 권지혁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게 할 냉철한 판단력이었다. 그녀는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야만 했다. 그녀는 권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온기보다 더 큰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1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그에게 그녀가 해주었던 말과 같았다. 권지혁은 그녀의 눈을 보며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그의 눈빛에 다시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과거에도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는 강서연이라는 존재가 곁에 있는 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번 상대는 과거에 그들이 상대했던 이들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칼을 갈며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온 포식자처럼 빈틈없고 무자비하게 그들의 숨통을 조여올 것만 같았다. 화려했던 축배의 잔은 테이블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찼던 회장실의 공기는 이제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워졌다.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더 이상 성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을 비웃으며 다가올 파멸을 예고하는 거대한 괴물의 눈동자처럼 보였다. 권지혁과 강서연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했다. 함께 정상에 오르겠다는 맹세는 지켜졌지만 그 정상에서 함께 버텨내야 하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수년간 감춰진 비밀이 마침내 그들의 발목을 잡고 나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새벽 아우라 그룹 타워는 보이지 않는 전운에 휩싸였다. 밤사이 강서연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과 법무팀, 그리고 홍보팀의 핵심 인력들이 비상 소집되었다. 그들은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논의했지만 그것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동이 특이 무섭게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온라인 탐사보도 매체인 팩트파인더에 단독 기사가 올라왔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화려한 성공신화 15년 전 성진화학의 피눈물 위에 세워졌나. 기사는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성진화학 붕괴 사고를 재조명하며 당시 수사가 석연치 않게 종결된 점과 권지혁 회장이 이끌던 전신회사가 사고 직후 헐값의 부지를 매입해 사업 확장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엮었다. 기사는 삽시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에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 대중의 분노는 순식간에 들끓었다. 아우라 그룹은 혁신과 도전의 아이콘에서 하루아침에 비정한 기업 사냥꾼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고 성장한 악독 기업으로 낙인 찍혔다. 회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파트너사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어젯밤의 이메일은 선전포고였고 이것은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었다. 강서연은 홍보팀의 위기관리 상황실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지만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눈동자는 그녀의 두뇌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쏟아지는 기사들의 논조와 패턴을 분석하며 배후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여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조종하는 전문가의 솜씨였다. 바로 그때 모든 방송국의 정오 뉴스가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 화면에 등장한 인물은 아우라 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태산그룹의 최민준 회장이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지만 그의 눈은 승리자의 오만함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최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만약 아우라 그룹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경제계 전체의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자신과 태산그룹은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발언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는 교묘하게 자신을 정의의 사도로 포장하면서 아우라 그룹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상황실의 모든 직원들이 최민준의 얼굴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역시 그였다. 15년 전부터 끈질기게 권지혁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던 남자. 그는 권지혁의 성공을 누구보다 시기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끌어내리려 했다. 이번에는 작정하고 칼을 뽑아든 것이 분명했다. 그의 뒤에는 거대한 자본과 정치적 커넥션이 도사리고 있었다. 강서연은 즉시 권지혁의 회장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방금 끝난 최민준의 인터뷰 영상이 떠 있었다. 권지혁의 넓은 등이 고요한 분노로 떨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인기척을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강서연은 그의 옆으로 다가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지금이야말로 두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뭉쳐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대응 전략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그리고 주가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까지 그녀의 계획은 빈틈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권지혁이 그녀를 막아섰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얼굴은 낯설었다. 그곳에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던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리는 한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강서연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강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그가 충격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으며 설득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녀에게 아우라 그룹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와 권지혁의 청춘이자 삶 그 자체였다. 그것을 이렇게 허무하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권지혁은 완고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한 걸음 물러섰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15년 동안 억눌러왔던 후회와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강서연을 넘어 아득한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향해 있었다. 그의 말은 강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그가 느끼는 죄책감의 무게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매일 밤 그날의 악몽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녀는 현실주의자였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현재를 지키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완벽한 파트너였던 그들 사이에 처음으로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권지혁은 진실을 통해 구원받고 싶어 했고 강서연은 현실을 지배함으로써 살아남으려 했다. 그들의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15년 전의 맹세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권지혁은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강서연은 그의 행동을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15년 전 성진화학 사고와 관련된 모든 비공식 자료들이 담겨 있는 파일이었다. 그들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강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경악했다. 그녀는 그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것은 곧 자신의 파멸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너무나도 깊이 얽혀 있어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버틸 수 없는 운명이었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를 차갑게 밀어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했다. 그는 강서연을 지나쳐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호했다. 강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절망적으로 외쳤다. 그녀의 외침은 텅 빈 회장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권지혁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기묘한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문이 닫히고 회장실에는 강서연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균열이 더 무서운 법이다. 최민준이 아무리 교활하게 공격해온다 해도 권지혁과 그녀가 함께라면 막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권지혁은 스스로 성문을 열고 적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쌓아 올린 견고했던 성벽에 그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첫 번째 균열이 생겨버렸다. 그리고 그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권지혁이 굳게 닫고 나간 회장실 문을 강서연은 한동안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와 함께 강철 같은 결의가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권지혁이 스스로 포기한다면 이제는 자신이 홀로 이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그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함께 피땀으로 일군 모든 것을 위해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유일한 사령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안쪽에 있는 비밀 공간으로 들어갔다. 최첨단 보안 장치로 보호되는 그곳은 그녀만이 아는 전략실이었다. 그녀는 안구 인식과 지문 인증을 거쳐 서버를 가동시켰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15년 전 성진화학 사고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였다. 공식적인 수사 기록뿐만 아니라 당시 그녀가 개인적으로 수집했던 모든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증인들의 비공식 인터뷰, 현장 사진, 그리고 당시 경쟁사들의 동향까지. 그녀는 언젠가 이 자료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백업해 두었다. 그 예감이 지금 현실이 된 것이다. 강서연은 권지혁처럼 진실을 폭로하여 자멸할 생각은 없었다. 그녀가 찾으려는 것은 다른 종류이었다. 바로 최민준의 허점을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수였다. 그녀는 최민준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공격해온다는 것은 그 역시 자신의 약점을 완벽하게 감추었다는 의미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었다. 같은 시각 아우라 그룹의 이사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긴급 소집된 이사들은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보며 언성을 높였다. 특히 외부에서 영입된 사회이사들은 여론을 의식하며 권지혁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그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창업자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서연은 그들의 주장을 묵묵히 들으며 회의를 주재했다. 그녀는 권지혁이 자리를 비운 이유를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둘러댔지만
이사들의 의심은 커져만 갔다. 마침내 한 이사가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소리쳤다. 그의 말은 회의실에 모인 대다수 이사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모든 시선이 강서연에게 쏠렸다. 그녀가 여기서 무너지면 아우라 그룹은 그대로 공중분해될 것이었다. 강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듣는 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현재의 위기가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며 이럴 때일수록 내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녀는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이사들에게 제안했다. 일주일 안에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수였다. 그녀의 결연한 태도에 동요하던 이사들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결국 이사회는 일주일간 그녀에게 정원을 위임하는 조건으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강서연은 가까스로 시간을 벌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벼랑 끝에 선 일주일만이 남았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는 최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시가를 태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태산그룹의 법무팀장이자 그의 충실한 신복인 양 변호사가 서 있었다. 최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이미 언론과 여론을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확신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는 것뿐이었다. 그는 서랍에서 대포폰 하나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직 검찰 고위 간부였다. 최민주는 그에게 오랫동안 검은 돈을 상납하며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는 지금이 바로 그를 써먹을 때라고 판단했다. 그는 아우라 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권지혁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검찰의 칼날이 아우라 그룹의 심장을 겨누게 되면 회사는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가 될 것이었다. 주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내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권지혁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강서연 혼자서는 그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수 없으리라. 최민주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웃었다. 권지혁은 그 시간 아무도 찾지 않는 도시 외곽에 버려진 공터에 서 있었다. 15년 전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던 성진화학 공장 부지였다. 이제는 무성한 잡초만이 그날의 상처를 희미하게 덮고 있었다. 그는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을 발로 차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귓께는 여전히 그날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맴도는 듯 했다. 그는 강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언제나 강했고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단 하루도 그날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죽은 사람들의 얼굴, 유가족들의 원망서린 눈빛이 매일 밤 그를 악몽 속으로 끌고 갔다. 이제는 그 굴레를 끊어내고 싶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자신을 위한 유일한 구원이라고 생각했다. 회사가 망하고 자신이 감옥에 간다 해도 상관없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된 성공의 탑 위에서 불안에 떨며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다. 수십 통의 부재 중 전화가 와 있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강서연은 이사회를 마친 후 다시 그녀만의 전략실로 돌아왔다. 그녀에게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15년 전 자료들을 샅샅이 훑었다. 그러다 마침내 아주 작은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일용직 노동자의 진술서였다. 그는 사고 직전 평소 보지 못했던 낯선 차량 한 대가 공장 주변을 맴도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그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시했다. 그는 평소 말이 어눌하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서연은 그 진술서 뒤에 첨부된 그의 신상명세서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의 주소지가 사고 이후 몇 달 만에 갑자기 부유한 동네로 바뀌어 있었고 그 후로는 행적을 찾을 수 없었다. 평범한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강소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실마리였다. 만약 그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위증을 했거나 혹은 무언가를 묵인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그 배후에는 분명 이 사건을 조작한 세력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즉시 아우라 그룹 내에서 가장 신임하는 정보 분석팀장에게 비밀리에 이 인물의 행방을 추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있는 그의 낡은 흑백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김영철. 아주 흔한 이름과 평범한 인상. 하지만 이 남자가 어쩌면 최민준의 완벽한 범죄를 무너뜨릴 유일한 열쇠일지도 몰랐다. 시간은 촉박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권지혁이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전에 그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녀의 외로운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강소연의 비밀 지령을 받은 정보 분석팀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아우라 그룹의 공식적인 조직도가 아닌 오직 강소연에게만 직속으로 보고하는 그림자 부대였다. 팀장인 오직류는 업계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강소연이 직접 스카우트한 인재였다. 그는 김영철이라는 인물의 15년간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쉽지 않았다. 김영철은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기록에서 사라져 있었다. 개명한 흔적도 해외 출국 기록도 없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것은 평범한 잠적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기록을 지워버린 것이 분명했다. 오직류 팀장은 이것이 엄청난 권력이 동원된 작업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강서연에게 보고했다. 강서연은 보고를 받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최민준이 일개 일용직 노동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이렇게까지 공을 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김영철이 중요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그녀는 오 팀장에게 방향을 바꿔 금융기록을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아무리 완벽하게 신원을 세탁했더라도 돈의 흐름까지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돌파구는 그곳에서 열렸다. 오 팀장은 15년 전 성진화학 사고 직후 김영철의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통장에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다. 돈은 입금된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계좌는 즉시 해지되었다. 자금의 출처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그 자금의 최초 발원지가 태산그룹의 전신이었던 작은 건설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희미한 고리를 찾아냈다. 드디어 최민준의 꼬리가 잡혔다. 강소연은 승리의 희열을 느끼는 대신 더욱 차갑게 이성을 가다듬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최민준은 얼마든지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 아닌 그날의 진실을 증언해줄 살아있는 목격자였다. 그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김영철의 최초 진술서를 꼼꼼히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녀는 무심코 지나쳤던 한 문장에서 시선이 멈췄다. 김영철은 낯선 차량을 목격한 직후 자신의 직속 상사였던 공장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경황이 없던 공장장은 경찰 조사에서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경찰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사고에 대한 책임감과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강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민준이 정말로 감추고 싶었던 것은 김영철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직접 보고받았던 공장장이었을 것이다. 김영철은 그저 돈을 줘서 입을 막고 그의 신상 기록을 지워 수사망에 혼선을 주기 위한 연막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진짜 열쇠를 쥔 인물은 바로 당시 성진화학의 공장장이었던 박만식 부장이었다. 그녀는 즉시 오직유 팀장에게 박만식의 행방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민준 역시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다. 자신의 충복인 양 변호사가 아우라 그룹의 내부 동향을 보고해왔다. 강서연이 비공식적으로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방향이 15년 전 성진화학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는 첩보였다. 최민준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강서연이라는 여자를 얕보지 않았다. 그녀는 권지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위험한 상대였다. 그는 즉시 양 변호사에게 15년 전 사건의 뒤처리를 담당했던 해결사들을 다시 소집하라고 명령했다.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불씨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거해버릴 생각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 역시 박만식이었다. 그 무렵 며칠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권지혁이 회사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은 기묘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강서연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라인을 통해 그녀가 비밀리에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녀에게 다그치듯 물었다. 강서연은 그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자신이 찾아낸 사실들을 그에게 설명했다. 김영철에게 흘러들어간 검은 돈, 그 배후에 있는 태산그룹의 그림자, 그리고 진짜 핵심 증인인 박만식의 존재까지. 그녀는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권지혁의 반응은 그녀의 기대와 정반대였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희망을 찾기는커녕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진 듯 단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냉소가 섞여 있었다. 그는 강서연의 행동이 불을 끄기는커녕 오히려 불길에 기름을 붓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말은 강서연의 가슴에 상처를 냈다. 그녀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가 원망스러웠다. 그녀는 그를 위해 그리고 모두를 위해 벼랑 끝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두 사람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눈을 보며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그는 당장 모든 조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것이 회장으로서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녀가 이 일에 더 깊이 개입하여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그녀를 위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그녀의 능력을 불신하고 그녀의 방식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강서연은 대답의 대신 그를 차갑게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설득도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명령을 따를 생각이 없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눈빛에서 그것을 읽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권지혁이 사무실을 나간 직후 오직유 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마침내 박만식의 거처를 찾아냈다는 보고였다. 그는 개명한 채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조용히 낚시꾼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강서연은 즉시 출발을 결심했다. 이 일은 다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었다. 그녀가 직접 가서 그의 입을 열게 해야만 했다. 같은 시각 태산그룹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도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양 변호사의 지시를 받은 해결사들이
박만식의 위치를 특정해낸 것이다. 양 변호사는 최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구했다. 최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단 한마디로 명령을 내렸다. 깨끗하게 처리해. 강소연은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공항으로 향했다. 그녀의 차가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빠져나갈 때 다른 한쪽에서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출발하고 있었다. 목적지는 같았지만 의도는 정반대였다. 한쪽은 잊혀진 진실을 깨우기 위해, 다른 한쪽은 그 진실을 영원히 잠재우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은 서울의 삭막한 풍경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비리찬 바다 내음과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 그리고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강소연은 렌터카를 해안도로 한쪽에 세우고 차에서 내렸다. 세련된 그녀의 정장 차림은 한적한 어촌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점과 같았다. 그녀의 마음은 눈앞의 평화로운 풍경과는 달리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진규 팀장이 보내온 정보에 따르면 박만식은 박선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작은 낚싯배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구로 걸어가며 낡은 어선들 사이를 오가는 어부들에게 말을 걸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외지인인 그녀를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은퇴한 아버지를 위해 낚싯배를 수소문하는 사람처럼 연기하며 자연스럽게 박 선장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몇 번의 탐문 끝에 그녀는 박만식이 매일 오후 인적이 드문 방파제 끝에서 그물을 손질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조용히 방파제를 향해 걸어갔다. 멀리서 햇볕에 그을린 채 묵묵히 그물코를 꿰고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그가 박만식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지울 수 없는 공포의 그늘이 새겨져 있었다. 강소연이 다가가자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온 짐승의 그것과 같았다. 강소연은 섣불리 말을 꺼내지 않고 잠시 그의 옆에 서서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풀고 경계심을 누그러뜨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마침내 강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힐 듯 나지막했지만 그의 귓게는 천둥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그물코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강소연의 다음 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박만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는 그녀를 최민준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강소연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진실을 듣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15년간의 공포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였다.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완강하게 부인했다. 강소연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녀는 최민준이 언론을 통해 아우라 그룹을 공격하고 있으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최민준이 마지막 남은 증거인 그를 제거하기 위해 사람을 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의 말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공포를 건드렸다. 그녀는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득했다. 아우라 그룹이 무너지면 그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는 평생 최민준의 그림자 속에서 숨어 살아야 할 것이라고. 그녀의 논리 정연한 말에 박만식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15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언제 자신을 찾아올지 모르는
추격자들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결국 그의 단단했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방파제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서 마침내 1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친 바닷바람에 단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강서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사고가 일어나기 하루 전 그는 정기 점검 중에 화학물질 탱크의 핵심 안전 밸브가 인위적으로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노후나 고장이 아니었다. 누군가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해 의도적으로 망가뜨린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생산부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생산부장의 반응은 이상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날 밤 퇴근하려던 그를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그를 외진 곳으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그들은 그의 가족들을 언급하며 만약 오늘 본 것에 대해 입을 뻥긋하면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리고 그들은 거액의 돈다발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나중에야 자신을 협박했던 자들이 당시 신생경쟁업체였던 태산건설 소속의 해결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공장은 끔찍한 폭발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수많은 동료들이 죽거나 다쳤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 보고를 받았던 생산부장은 이미 최민준에게 매수된 상태였고 모든 책임을 노후된 설비 탓으로 돌렸다. 그는 죄책감과 공포심에 시달리다 결국 사직서를 내고 아무도 모르는 이곳으로 도망쳐왔다. 박만식의 이야기는 당시 성진화학과 태산건설이 사활을 건 정부 주도 대규모 플랜트 건설 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이어졌다. 만약 성진화학이 안전사고로 무너지면 태산건설은 자동으로 사업권을 따내게 되는 구조였다. 최민주는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경쟁사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이자 테러였다. 강서연은 모든 것을 듣고 난 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최민준이 비열하고 잔인한 인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욕망을 채운 악마의 소행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들끓었다. 그녀는 충격에 빠진 박만식에게 그의 안전을 약속했다. 그녀는 그가 법정에서 모든 것을 증언해준다면 아우라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그와 그의 가족을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박만식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쫓기며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서연의 예리한 감각이 위험 신호를 포착했다. 마을 입구 쪽에서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다. 서울 번호판을 단 그 차는 이 작은 어촌 마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박만식 역시 그 차를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의 눈에 공포가 되살아났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강서연은 즉시 박만식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침착하지만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항구를 통해 배를 타고 빠져나가는 것은 이미 늦었다. 그들은 이미 항구를 감시하고 있을 것이다. 유일한 탈출로는 마을 뒤편으로 이어진 좁은 상일 뿐이었다. 그녀는 박만식의 팔을 붙잡고 방파제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 2명이 그들을 발견하고 쫓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흉기가 들려 있었다. 평화롭던 어촌 마을은
순식간에 목숨을 건 추격전의 무대로 변했다. 강서연은 박만식을 이끌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여기서 진실을 잃을 수는 없다. 반드시 그를 데리고 살아나가야만 한다. 어둠이 내린 해안가 산길에서의 추격전은 필사적이었다. 강서연은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뛰었다. 날카로운 돌멩이와 나뭇가지가 그녀의 발을 찔렀지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통에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박만식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산을 타며 다져진 체력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는 이 지형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뒤쫓아오는 남자들의 거친 숨소리와 욕설이 등 뒤에서 점점 가까워졌다. 강서연은 이대로 가다가는 곧 잡히고 말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멈춰서서 가방에서 작은 스프레이를 꺼냈다. 호신용 최루액이었다. 그녀는 추격자들이 좁은 길목으로 들어서는 순간을 노려 그들의 얼굴에 정확하게 분사했다. 극심한 고통에 찬 비명과 함께 남자들이 쓰러졌다. 그들이 허둥대는 사이 강서연은 박만식의 손을 잡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침내 그녀가 일부러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해둔 렌터카에 도착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시동을 걸었고 차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맹렬한 속도로 국도를 향해 질주했다.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어촌 마을에 불빛이 보였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박만식은 여전히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떨고 있었고 강서연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운전에 집중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는 내내 오징유 팀장과 통화하며 박만식을 위한 안전가옥을 준비시켰다.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이어야만 했다. 이번 일로 그녀는 최민준이 상상 이상으로 무자비한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울에 도착하기 직전 약속된 장소에서 오징유 팀장이 보낸 보안 요원들이 박만식을 인계받았다. 박만식은 차에서 내리기 전 강서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증언하겠다고, 그리고 그녀를 믿는다고 말했다. 강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만식을 보낸 후 홀로 차를 몰아 서울로 향하는 길. 하늘에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폭우로 변해 세차게 차창을 두드렸다. 마치 그녀의 복잡하고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최민준의 범죄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배신감이 그녀를 휩쌌다. 그녀는 권지혁을 떠올렸다. 그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 역시 피해자였다는 사실에 안도할까? 아니면 더 큰 죄책감에 시달릴까? 그녀는 곧장 회사로 가지 않고 권지혁이 혼자 머무는 한남동의 고급 빌라로 차를 몰았다. 이 이야기는 다른 누구도 없는 곳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마주한 채 나눠야만 했다. 빌라의 거실은 어두웠고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권지혁은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거의 비어있는 위스키 병과 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흠뻑 젖은 채 들어서는 강서연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무감각한 표정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강서연은 그의 앞에 서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박만식을 찾아낸 것, 그가 증언한 15년 전의 끔찍한 진실, 그리고 최민준의 사주를 받은 자들에게 쫓겼던 일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른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권지혁이 이 사실을 듣고 분노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바랐다. 하지만 권지혁의 반응은 그녀의 기대를 또다시 무참히 부서뜨렸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괴로운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안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더 깊은 수치심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강서연은 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날카롭게 그를 다그쳤다. 그녀의 추궁에 권지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창밖의 폭풍우보다 더 거대한 충격으로 강서연을 강타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진실 속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실이었다. 그는 사실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설비 노후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는 희미하게나마 사보타주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다. 사고 직후 최민준에게 매수되었던 생산부장이 비밀리에 그를 찾아왔다. 그는 권지혁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모든 것을 노후 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로 덮는다면 태산 측과 연결된 은행을 통해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해주고 보험금도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당시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다.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할 위기였다. 젊었던 권지혁은 절망 속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진실을 파헤쳐 복수하는 것보다 회사를 살리고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살인자의 동정을 받아 회사를 살린 것이다. 그는 그 사실을, 그 치욕스러운 거래를 15년간 강서연에게도 숨겨왔다. 강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그녀가 지난 15년간 함께 짊어지고 있다고 믿었던 죄책감은 사실 권지혁이 만들어낸 거대한 거짓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를 속였다. 그는 그녀를 자신과 같은 공범으로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방관자였다. 그들의 관계를 지탱해온 신뢰라는 기둥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찬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를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 끝까지 달려가 진실을 찾아왔는데 정작 그는 그 진실의 가장 추악한 부분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왜 자신에게까지 숨겼느냐고. 왜 자신을 완벽한 바보로 만들었느냐고. 권지혁은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그녀만은 이 더러운 진실에 물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그 변명은 비겁하게만 들렸다. 그는 사실 그녀를 잃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녀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경멸하고 떠나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이기심이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파멸로 이끌었다. 강서연은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처럼 혹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다. 권지혁이 절박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주저없이 걸어 나갔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뒤섞였다. 그들의 성에 회복 불가능한 균열이 생겼다. 폭풍우가 지나간 서울의 새벽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강서연은 밤새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차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배신감과 분노로 들끓던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이었다. 그녀는 권지혁의 나약함과 기만에 대한 원망을 잠시 접어두었다.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최민준이라는 거대한 악마가 모든 것을 삼키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여기서 무너지는 것은 최민준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라는 것을. 권지혁이 죄책감에 짓눌려 자멸하고 자신이 배신감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민준에게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는 꼴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패배할 수 없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슬픔과 원망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강철 같은 복수심과 냉철한 승부사의 교리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을 것이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최민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뿐만 아니라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강서연은 차를 돌려 다시 권지혁의 빌라로 향했다. 그녀가 빌라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젯밤과 똑같은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잔병처럼 처량했다. 강서연은 그의 앞에 서서 어떤 위로나 비난의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혼란스러운 정신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지금 느끼는 죄책감은 사치이며 개인적인 감정은 이 싸움이 끝난 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거나 아니면 자신과 함께 싸워 최민준을 끌어내리고 15년 전의 빚을 제대로 갚거나. 그녀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더 강력하게 그의 심장을 울렸다. 권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시 그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용서를 위한 손이 아니라 함께 싸우기 위한 동맹의 손을.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난 15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죄책감의 무게가 사실은 진실을 외면한 비겁함의 무게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속죄는 수동적인 고백이 아니라 능동적인 정의 구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강서연의 눈을 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침내 되찾은 삶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는 산산조각 났지만 그 폐허 위에서 더 견고하고 절박한 동맹이 맺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눈을 보며 과거의 맹세를 떠올리지 않았다. 대신 같은 목표를 향해 최민준이라는 공동의 적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들은 강서연의 비밀 전략실로 이동했다. 이제부터 이곳은 방역의 심장부가 될 것이었다. 강서연은 전략실의 거대한 스크린에 모든 정보를 띄웠다. 박만식의 증언, 태산그룹의 자금 흐름, 그리고 최민준의 성향과 그의 인맥까지. 그녀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겠다. 그녀의 두뇌는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갔다. 권지혁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정보들을 보조하며 그녀의 전략을 뒷받침했다. 강서연의 계획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민준이라는 교활한 맹수를 사냥하기 위한 정교한 덫이었다. 그냥 박만식의 증언을 공개한다면 최민준은 분명 증인을 미치광이로 몰아가거나 혹은 모든 것을 아랫사람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몰며 꼬리를 자를 것이 뻔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게 만들 증거, 즉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나 영상이 필요했다. 계획의 핵심은 최민준의 의심과 탐욕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박만식이 15년 전 자신을 협박했던 자들의 목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가지고 있으며 거액의 돈을 받고 그것을 넘기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기로 했다. 정보의 유출 경로는 최민준이 가장 신뢰하는 내부 정보원을 통해 전달되도록 설계했다. 그래야만 그가 의심 없이 미끼를 물 것이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계획을 듣고 혀를 내둘렀다. 그것은 대담하면서도 치밀했다. 그는 자신의 라인을 이용해 최민준의 정보원을 파악하고 그에게 거짓 정보를 흘릴 준비를 시작했다.
강서연은 오직유 팀장과 함께 박만식의 목소리를 흉내낸 가짜 통화 음성을 만들고 거래 장소로 위장할 무대를 섭외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작전을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거의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오직 작전에 대한 이야기만 오고 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었다. 강서연의 날카로운 전략과 권지혁의 과감한 실행력이 결합되자 그들의 파트너십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권지혁은 태산그룹 내부에 심어둔 정보원을 통해 최민준의 신복인 양 변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미끼를 던졌다. 박만식이라는 이름과 녹음 테이프라는 단어는 양 변호사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최민준에게 보고했다. 최민준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15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마지막 불안의 싹을 잘라낼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전략실의 스크린에는 태산그룹 내부의 통신을 감청하는 프로그램이 떠 있었다. 강서연과 권지혁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양 변호사가 그들이 미끼로 던진 대포폰 번호로 연락을 시도한 것이다. 화면에 인커밍 컬리라는 글자가 깜박이는 순간 강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어. 작전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막을 올렸다. 강서연의 비밀 전략실 안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오직유 팀장이 음성 변조 기기를 켠 채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양 변호사의 목소리는 잔뜩 경계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녹음 테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들었다. 오 팀장은 강서연이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라 돈이 급해진 배신자처럼 어수룩하고 탐욕스러운 연기를 펼쳤다. 양 변호사는 역시 노련했다. 그는 쉽게 미끼를 물지 않았다. 그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암시하며 박만식 본인과 직접 통화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강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오 팀장은 당황한 척하며 박만식은 절대 직접 나서지 않을 것이며 모든 거래는 자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팽팽한 심리전이 오고 갔다. 첫 통화는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하지만 최민준과 양 변호사는 미끼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못했다. 15년 전의 일을 아는 자가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었다. 최민준은 양 변호사에게 이 브로커의 뒤를 캐는 동시에 박만식의 행방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그들의 정보망이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서연은 그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최민준의 정보망이 접근할 만한 경로에 거짓 정보들을 흘려둔 상태였다. 박만식이 최근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까운 지인에게 돈 문제로 신세 한탄을 했다는 식의 조작된 흔적들이었다. 이것은 박만식이 돈 때문에 테이프를 팔려 한다는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해주었다. 며칠간의 탐색전 끝에 최민준은 마침내 이 거래에 응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오만함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는 권지혁과 강서연이 궁지에 몰려 허둥대고 있다고 착각했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나타난 박만식의 배신은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마지막 불안 요소까지 제거하고 아우라 그룹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다시 한번 양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강서연 측은 거액의 현금을 요구했다. 양 변호사는 액수를 깎으려 했지만 오 팀장은 테이프의 가치를 운운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거래 장소였다. 양 변호사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장소를 고집했지만 강서연 측은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여야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강서연이 의도한 대로 거래 장소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역의 한 물품 보관함 앞으로 결정되었다. 약속 시간은 다음 날 오후 2시. 양 변호사가 물품 보관함에 돈 가방을 넣어두면 확인 후 다른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조건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강서연이 설계한 완벽한 무대였다. 작전 당일 오직유 팀장이 이끄는 보안팀 요원들이 일반인으로 위장한 채 아침 일찍부터 강남역 곳곳에 배치되었다. 그들은 청소부 노점상 혹은 평범한 행인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옷과 소지품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고성능 마이크가 숨겨져 있었다. 강남역의 모든 CCTV는 이미 해킹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략실의 메인 스크린에 전송되고 있었다. 강남역 전체가 거대한 세트장이 된 셈이었다. 강서연과 권지혁은 전략실에서 수십 개로 분할된 화면을 통해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수 있었다. 권지혁은 초조한 듯 주먹을 쥐었다 폈다. 강서연은 그런 그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역시 그녀의 눈동자가 평소보다 더 깊게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오자 양 변호사의 모습이 CCTV 화면에 잡혔다. 그는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의 불안한 걸음걸이는 감출 수 없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돈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약속된 물품 보관함 앞에 서서 주변을 살폈다. 그의 예민한 감각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듯 했지만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내기란 불가능했다. 양 변호사는 마침내 보관함에 돈 가방을 넣고 문을 닫았다. 그러자 그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반대편 보관함의 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는 다시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해당 보관함으로 이동했다. 전략실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작전의 성패가 갈리는 순간이었다. 그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보관함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집어들었다. 바로 그때 그의 옆에 있던 대포폰이 울렸다. 오직유 팀장이었다. 그는 음성 변조된 목소리로 물었다. 물건은 확인했나? 그게 바로 15년 전 최민준 회장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담긴 원본 테이프다. 양 변호사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다. 그는 통화를 끊고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완벽한 덫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승리의 전리품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가 사라진 후 강서연은 조용히 헤드셋을 벗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양 변호사가 가져간 테이프는 텅 빈 가짜였다. 하지만 그 테이프를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과정에서 양 변호사와 최민준은 자신들의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남겼다.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그리고 CCTV 영상까지. 권지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해냈다. 불가능해 보였던 싸움에서 마침내 승기를 잡은 것이다. 그는 강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지혁은 진심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고맙다, 서연아. 그리고 미안하다.
강서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아우라 그룹의 비밀 전략실은 팽팽한 긴장감과 억눌린 흥분이 교차했다. 그들은 최민준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강서연은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고 팀원들을 진정시켰다. 이제부터는 이 증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마지막 전투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반면 태산그룹의 회장실에서는 승리의 축배가 오가고 있었다. 최민주는 양 변호사가 가져온 가짜 테이프를 손에 쥐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15년간 자신을 괴롭히던 마지막 불안의 근원을 제거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제 권지혁과 강서연의 숨통을 끊어놓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우라 그룹은 모든 언론사에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이었다. 재계와 언론계는 발칵 뒤집혔다. 대부분은 권지혁 회장이 마침내 백기를 들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민준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기로 했다. 약속된 시간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가득 찼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마침내 기자회견장의 문이 열리고 권지혁과 강서연이 나란히 단상 위로 걸어 나왔다. 예상과 달리 그들의 모습은 전혀 위축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초월한 듯 비장하고 결연한 표정이었다. 그 모습에 기자들 사이에서 작게 술렁임이 일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권지혁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첫 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그는 변명이나 부인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15년 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했다. 그는 성진화 학사고의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사죄했다. 기자회견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자신의 치부를 먼저 드러내는 그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그에게 진정성을 부여했다. 최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계를 보며 코웃음을 쳤다. 어차피 끝장난 마당에 동정심이라도 얻어보려는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강서연이 설계한 거대한 방역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권지혁의 사과가 끝나자 강서연이 그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권지혁 회장의 침묵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그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어서 침묵의 죄보다 더 무거운 원죄가 있으며 그 진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을 배경으로 한 박만식의 얼굴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15년 전 자신이 목격했던 모든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의도적으로 파손된 안전밸브 그 사실을 묵살했던 상사, 그리고 자신을 협박했던 태산건설의 해결사들까지. 그의 영상 증언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폭탄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저런 늙은이의 말을 누가 믿겠냐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양 변호사와 아우라 측 요원이 브로커로 위장해 나눈 통화의 녹취록과 통화 내용이 자막으로 떠오르는 영상이었다. 최민준 회장이 지시한 내용이 담긴 원본 테이프라는 말이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최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은 강남역의 CCTV 영상들을 편집한 화면을 보여주었다. 양 변호사가 돈 가방을 넣는 장면, 가짜 테이프를 꺼내 들고 안심하는 장면,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통화 내용과 교차 편집되어 그들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어떤 공작을 펼쳤는지가 한 편의 영화처럼 생생하게 펼쳐졌다.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질문을 퍼부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폭탄처럼 터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선 한 기업이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희대의 살인 사건이었다. 모든 언론사들이 긴급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했고 인터넷 포털은 순식간에 태산그룹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최민준의 사무실 그는 이성을 잃고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며 포효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강서연과 권지혁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제국이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그의 휴대폰은 빗발치는 전화로 불이 날 지경이었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기자회견장의 스크린 한쪽에는 뉴스 채널의 생방송 화면이 연결되어 있었다. 화면에는 방금 도착한 듯 검찰 수사관들이 태산그룹 본사로 들이닥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강서연과 권지혁은 이미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였다. 최민준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최민준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공포도 아닌 완전한 패배자의 허망함만이 남아있었다. 단상 위에서 강서연과 권지혁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자의 미소는 없었다. 대신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들의 비장함과 자신들의 과옷 또한 심판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담담함이 서려 있었다. 15년간 감춰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세상은 뒤집혔다. 대한민국 재계를 상징하던 거탑 태산그룹의 신화는 하루아침에 추악한 범죄의 역사로 전락했다. 최민준과 그의 충복들은 모두 긴급 체포되었고 연일 그들의 파렴치한 행각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태산그룹은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의 외면 속에서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서연과 권지혁은 세간의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피했다. 그들은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권지혁은 15년 전 자신의 침묵에 대해 한 점의 거짓도 없이 모든 것을 진술했다. 강서연 역시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모든 과정과 증거 수집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그들은 더 이상 진실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고 진실 앞에 겸허히 서는 길을 택했다. 몇 달에 걸친 재판 끝에 최민준은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제국은 공중분해되었고 법의 심판은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단호했다. 권지혁 역시 진실 은폐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자발적인 고백과 최민준의 범죄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이 참작되어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적인 처벌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벌이었다. 그는 즉시 아우라그룹의 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사들과 주주들 앞에서 그리고 전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다시 한번 사죄하고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의 빈자리는 강서연이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맡게 되었다. 아우라그룹 역시 거대한 폭풍을 견뎌내야만 했다. 회장의 범죄 연루는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강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먼저 성진화학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룹 차원에서 상상 이상의 규모로 피해보상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위기를 정직함으로 돌파하는 길을 선택했고 세상은 그녀의 진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태산그룹의 몰락으로 재계의 지형은 바뀌었고 아우라그룹은 강서연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공격적인 사업 확장 대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 그녀의 방식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그렇게 계절이 두 번쯤 바뀌었을 무렵 강서연은 이른 새벽차를 몰아 도시 외곽의 잊혀진 공터로 향했다. 한때 성진화학 공장이 서 있던 모든 비극이 시작된 장소였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이미 그곳에 먼저 와 있던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평범한 옷차림의 이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그의 등에서는 지난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권지혁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동안 폐허가 된 공장 부지를 바라보았다. 잡초가 무성한 콘크리트 바닥과 앙상하게 남은 철골 구조물들이 지난 15년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화려한 성공의 상징이었던 아우라 타워의 꼭대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인 장소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지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힘이 넘치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편안하고 담담했다. 강소연은 그의 말에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분노와 원망의 앙금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된 모습을 보며 눈 녹듯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너무나 많은 상처와 거짓이 그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는 있을 터였다. 권지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야망이나 죄책감이 없었다. 대신 한 인간으로서의 솔직함과 그녀에 대한 변치 않는 존경심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없었다면 자신은 영원히 과거의 유령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고 말했다. 강소연은 그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녀 역시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성공의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진실을 마주할 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들은 서로를 통해 가장 아픈 성장을 했던 것이다. 동쪽 하늘에서 서서히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여명의 붉은 빛이 폐허가 된 공장 부지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것은 과거에 화려했던 성공의 빛은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었다. 권지혁은 강소연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명령이나 소유의 손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걸어가자는 제안의 손이었다. 강소연은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이내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다. 두 사람의 손은 더 이상 정상에 오르기 위한 맹세가 아닌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서로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꼭대기에 선 CEO와 그녀는 아니었지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의 곁에 선 한 남자와 한 여자였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